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새해 들어 6거래일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12% 올라가면서 4,63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난주 금요일에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0.8% 가까이 올라가면서 9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현재는 개인만 홀로 매수 우위, 개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 우위 보입니다. 개인은 3,800억 원 넘게, 기관은 46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만 홀로 4,648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입니다. 외국인 831억 원, 기관은 2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87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 투톱 흐름 좋습니다. 삼성전자 1.15% 올라가면서 14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12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는데 하루 만에 지금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1.75% 올라가면서 75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 부담이 부각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3.44% 상승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삼성전자 우선주는 1.36% 올라갑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대차는 피지컬 AI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7% 넘게 상승했는데요. 현재도 0.68% 올라가고 있습니다. 36만 9천 원에 거래됩니다. HT현대중공업, 조선주가 지난주에는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1.15%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최고가를 기록했죠. 현재 0.25% 상승합니다. SK스퀘어도 1.05% 올라가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미국에서 원전주가 강세 보였는데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5% 가까이 올라갑니다. 코스닥 1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이번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바이오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1위부터 5위까지 알테오젠만 6% 넘게 급등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현재는 지금 알테오젠이 빠집니다. 3.72%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형제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4.51%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6%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는 0.24% 약세 보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56% 강세 보입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HLB와 삼천당제약이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HLB는 6.52% 강세, 리가켄바이오는 0.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지금 6.69% 올라가고 있고요. 펩트론 1.88% 하락합니다. 코오롱티슈진도 1.22%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미국에서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원자력 발전 계약을 연이어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원전 부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미국의 높은 건설비와 원전 확대 의지 사이의 격차 덕분에 제조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진 7.28%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건설 11% 넘는 강세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스페이스X 관련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글로벌 우주 경제가 2033년에는 1,360조 원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같은 잠재력에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서 우주항공 산업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의 목표 주가를 30% 가까이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현재 미래에셋증권 6.64% 강세 보이고 있고요. 스피어도 7.2%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경계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이 8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3원 70전 오른 1,461원 30전에 출발했는데요. 연초부터 이어진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 흐름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전 9시 41분 기준으로는 1,458원 8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1% 가까이 올라갑니다. 4,63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89% 올라갑니다. 95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새해 들어서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예,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는 코스피의 움직임인데요. 일단은 이 삼성전자의 실적, 코실적 이런 것들이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10%, 20%가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올해 이제 코스피에 대한 어떤 이제 이익 전망치 추이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450조 정도 사상 최고의 이례적인 어떤 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런 컨센서스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장의 어떤 강세가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계속해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MBS 매입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긴축이 아니고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이 첫 번째로 나왔던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실적, 호실적과 이런 이제 펀더멘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센티먼트 유동성 측면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위주의 어떤 지수 상승세는 계속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를 이제 약간 좀 이제 서브 이런 이제 반도체를 이제 좀 뒷받침해주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뭐 현대차, 뭐 자동차 업종군들 이런 쪽들도 같이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의 상승수의 이제 저변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건강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 실적 장세가 좀 더해진 이런 컨셉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어떤 앞으로의 또 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추세면 지금 4,600 넘었고 이 추세면 우리가 5,000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라는 이제 거는 기대가 너무 커진 건 당연한 건데 시기가 매우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빠르면 정말 빠르면 이달 안에도 그렇죠. 지금 이 추세면 코스피 5,000 이달 그렇죠. 안에 우리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만 더 오르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이제 5,000P다, 뭐 6,000P다 이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적의 전망치 자체가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올해 지금 실적 상향 조정폭 자체가 50% 이상이 됐습니다. 한국 전체 기업이익의 전망치 자체가 50%가 상향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근거 있는 상승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적이 좀 더 올라서 기존에는 지난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는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한 10.3배, 10.4배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다 재차 이제 실적이 올라갔기 때문에 9점 후반대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계속해서 글로벌 대비해서도 저평가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5,000P, 6,000P라는 컨셉은 사실은 이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한국의 어떤 그 반도체 위주가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전체적인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아직 여전히 좀 저평가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지수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전반적인 유동성, 실적 개선 기대 다 응축돼 있는 상황인데 환율은 조금 이제 우려 사항으로 꼽혀요. 많이 잡았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새해 들어 또 고개를 들어요. 지금 1,450원대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 말 1,480원 찍으면서 이제 불안해했는데 또 지금 불안해지고 있어요. 괜찮겠어요? 환율? 환율은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펀더멘털의 차이죠. 미국과 한국의 성장 차이가 누가 더 좋으냐. 물론 최근에 한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상향 조정이라든지 실적만 보면 실적 증가율만 보면 한국이 더 좋은 것은 맞겠지만 경기 성장률, 전체적인 GDP라든지 이런 성장률을 봤을 때는 네. 미국이 한국보다는 올해 이제 미국이 2.2% 중반, 한국 1% 초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머니라고 하네요. 그 유동성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성장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금리도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자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의 한국 원을 이제 빌려서 4%의 달러를 투자한다. 이런 컨셉이면 상당히 조금 우리가 이제 아비트리지 경우로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차이도 있고 성장률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이제 원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예요. 이런 컨셉이 뭐 한국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들이 모두 다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개인 투자자한테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회해준다 이런 것들로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역 흑자가 계속 나타나는 측면에서 워낙 강세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시크리컬 업종에 대한 어떤 이익은 한마디로 이제 시크리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많이 동요되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수출입에 대한 어떤 금액보다는 뭐 이민수라든지 전체적인 내부의 내수 경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조금 더 환율에는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또 많아요.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수출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만의 어떤 환율이 한국과 좀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 급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촉각을 곤두세울 만한 이슈가 나오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위법 판결이 나도 합법 판결이 나도 다 긴장돼요. 일단은 위법 판결이 났다 하면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 이게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위법 합법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뭐 지난주에 발표가 됐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연기가 됐잖아요. 연기가 된 이유가 사실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거 자체가 좀 불안하다. 계속해서 이번에도 또 연기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항상 이제 대법원과 어떤 정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독립적인 그런 개체지만은 어느 정도의 그 연결성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폴리마켓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번에도 관세위원 이번 주만 수요일 정도는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위헌 가능성은 75%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헌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로 한 200조 원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도로 다 돌려줘야 됩니다. 네. 이것이 과연 미국 정부가 바라는 것일 건지에 대해서 이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위헌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200조 원을 다시 수입을 롤백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겠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다른 근거법을 적용해서 관세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 현재 입장인 거죠.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위헌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200조 원을 다른 국가로 줘가지고 달러를 완전히 그냥 싸게끔 만드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뭐 비상경제법안 근거 측면이 지금 약간 위법 여부인데 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이런 것들이 아닌 새로운 법으로 계속해서 관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관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뭐 무역 확장법 232조 이거는 이제 뭐 국가 안보 관련한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베네수엘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쿠바 계속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을 거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이 타이밍에 국가 안보 측면에서의 어떤 비상 대권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고 무역법 122조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심각할 경우에는 150일간 15% 관세 권한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합리화를 해서 조금 더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그 플랜들이 있고 전체적인 위원회에 대한 그 판결 자체도 계속 연기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물론 이제 관세가 다시 이제 롤백 된다, 위헌이다라는 컨셉에서 뭐 월마트도 많이 오르고 한국 주식, 중국 주식, 이머징 주식도 많이 오른 측면이 최근 있겠지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위헌이 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판이 기존의 관세의 정제, 관세의 어떤 핵심 자체가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그 무역 전쟁인데 이런 것들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판결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헌 판결이 났어요.
일시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치솟는다든가, 뭐 증시가 일시적으로 그냥 훅 하고 이제 충격을 받는다든가. 일시적 충격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위헌이 돼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를 이제 승복을 하는 거죠. 트럼프, 내가 잘못했다. 다시 롤백하자.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것이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쉽지 않다. 지금 전체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건드리는 쪽이 또 미국이기 때문에 네. 굳이 이런 식으로 내부의 돈을 이제 외부로 다시 돌려주는 컨셉보다는 계속 뭐 아메리칸 퍼스트에 대한 어떤 정책을 계속 관철을 하려고 하는 컨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으로 다시 와보죠.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거의 지금 10알 중에 한 8알은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목표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거 24만 원 목표가 맥쿼리에서 제시했죠. 뭐 하이닉스는 100만 원 훌쩍 지금 넘은 상태입니다. 이게 과연 이제 뭐 물론 지금 이익 상향 전망치를 보면 합당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달성됐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목표가인 거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선까지 두고 봐야 되는 건가? 일단은 지금 이제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언제 덜 오를 것인지에 대한 타이밍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 실적의 전망치는 사실 애널리스트도 잘 모를 거예요. 1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또 추정치가 확 바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 추정치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의 어떤 주가가 엄청나게 컨센서스가 올라갈 개연성은 좀 적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이제 실적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1분기, 2분기까지는 반도체의 이익 증가율이 여전히 100% 이상인 구간이다. 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조금 올라갔으면 조금 조정이 받고 다시 실적 시즌에 또 올라가면 또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조정을 받고 이런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보이다가 하반기에 또 기존의 전망치 대비해서 대폭 상향이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로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가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이익 증가율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한마디 요 얘기는 반도체의 모멘텀이 상반기는 좀 유지가 되고 하반기는 또 그때 가봐야지 한다. 지금 컨센서스는 하반기는 이익 그로스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도 삼성전자 12배 수준, 하이닉스는 8배, 9배 요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낮은 수준.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15배, 16배 정도 되죠. 지금 많이 이제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어떤 디스카운트를 반영을 하더라도 기존의 지금은 이제 리레이팅이 조금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오히려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익 실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이제 노멀라이즈 전략으로 급등을 했을 때 조금 이제 견제를 하고 떨어졌을 때 우리가 약간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반기까지는 반도체의 어떤 그 상승세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출주라든지 반도체 업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은 최근에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갔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컨셉에서 수출주하고 내수주의 어떤 그 수익률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한국 내수 측면에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어찌됐건 좋아지는 쪽은 있고 그 좋아지는 쪽은 한국의 수출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가 단기적인 내수 경기를 어떻게 보면 걱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지는 쪽에 우리가 베팅하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정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수출주가 내수주보다는 아웃퍼폼한다라는 그런 컨셉은 환율 기반으로 환율이 어떤 그 프록시가 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되는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기로 해서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 시장에
이슈로 주목받고 있어요. 방산주가 일단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 방산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뭐 사실 우리 방산주도 그렇지만 글로벌 방산주가 지금 다 들썩이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트렌드하게 그냥 테마적 성격으로 지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한 건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한국의 방산주하고 글로벌 방산주 약간 결이 다른데요. 글로벌 쪽 같은 경우에는 방산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 섹터의 구분 자체가 우주, 항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주, 국방, 항공 이런 쪽에 이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우주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방산주의 글로벌 섹터가 올라갔지만 글로벌 국방주들이 뭐 방산주들이 올라간 컨셉은 조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우주, 항공, 국방에 한국에는 이제 방산주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좀 맞아서 같이 올라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방산주는 일단 우주에 껴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상황은 있다. 그렇지만 한국 내부의 어떤 방산주의 이익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의 이익 증가율이 한 150%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로 이익 그로스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주에 대한 어떤 그 규모, 누적 수주를 우리의 수주 잔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금액 자체도 조금 그로스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적 수주가 한 150조, 160조라고 전망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올해 예상은 한 200조 가까이 되기는 하지만 이 200조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는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한국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주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제 전쟁의 약간 소강 상태가 된다라는 컨셉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이 주요 어떤 고객들은 남유럽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어떤 그 진영학적 리스크, 물론 이제 그린란드로 해서 다시 이게 이제 부각이 된 나토와 미국과의 어떤 대결 구조로 부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가정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주, 실질적인 이익 증가율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속도 조절, 중장기적으로는 뭐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또 빅 이벤트가 펼쳐지는 거는 제약 바이오 업계가 이렇게 연초되면 항상 빅 이벤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공식 초청받은 곳도 있고 뭐 발표도 하고 가서 뭐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하여간에 뭐 어떻게 볼까요? 제약 바이오 업계의 CES 같은 네. 행사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되면 항상 기대감들이 다 몰리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너무 컸다는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항상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모건 스탠리죠, JP 모건이죠. JP 모건 헬스케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 이제 전후로 해서 항상 이제 세론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한 전문가 분들이 기존의 이런 이제 컨퍼런스에 나오는 그 내용을 미리 노출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들을 미리 자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과 성장성은 저는 상당히 절대적이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단기적인 컨셉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가 좀 소멸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보면 반도체, 뭐 자동차를 제외를 한다면 지금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 업종들이 이런 제약 바이오의 어떤 순환매를 받고 지금 그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헬스케어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어떤 비만 관련한 어떤 치료제라든지 뭐 심혈관 관련한 지금 글로벌적으로 많이 이제 환자가 많은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획기적인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경청을 하고 시청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지금 지수가 너무 뜨겁고 올라가고 계속 하니까 지금 비투도 많이 늘어요. 신용융자 잔고도 많이 늘었고 또 반대편에서 공매도 잔고도 늘고 있고 인버스 투자하는 개인들도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과열 신호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보여진단 말이죠.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게 너무 과하게도 너무 덜 해도 안 될 것 같은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장기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에서도 계속해서 사는 모습들도 많이 있고 그쪽으로 이제 권유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모두 다 모든 재산을 갖다가 주식을 넣는 컨셉도 아니고 상당히 이제 돈에 대한 어떤 쓰임새가 많은 쪽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실적 발표도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고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면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거의 다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네. 우리 국내의 반도체 외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제 약간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좀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이익 체력 자체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환경이고 환율도 우리 뭐 단기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통스럽겠지만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워낙 그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그쪽은 상당히 성과가 좋고 수익도 좋은 쪽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내수 경기를 해치하고자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지금 뭐 주가 급등을 했을 때 사자 이런 컨셉보다는 기존의 변동성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나서 우리가 반도체에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에 투자하거나 약간 수출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분명히 올해 측면에서 상당히 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차 경제성장 방향의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우리 경제가 자칫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재도약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구호보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달렸을 텐데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에 그 답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 경영학과 김재구 교수 나오셨고요.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고려대 경영학과 김영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성장 전략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목표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장률 2% 달성이라는 게 허 교수님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인 거죠. 맞습니다. 그 OECD 같은 데서 이제 그 경제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추정치는 1.9%대 초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성장을 하면 한 1.9% 정도 매년 성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재작년에 1.6% 성장이고요.
그 전해 2023년 1.6, 2024년 2.0, 작년 아직 숫자는 안 나왔지만 1.0 정도 성장을 했을 거라고 보면 네. 최근 한 3개년 정도 연속 잠재거나 잠재보다 밑에 있는 성장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올해 작년에 비해서 한 2% 정도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2%라는 숫자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의 경로로 조금씩 복귀하는 과정 이렇게 의미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전에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게 2% 성장인데 네. 그 수준을 다시 이제 회복한다라는 네, 네.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네. 그야말로 이제 잠재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이나 자본 이런 각종 그 요소들의 특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도 그 생산성을 잘 높여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각 요소 투입에 따른 생산성이 현재는 잠재 성장률을 나타낼 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실 인적 자본이 부족한 것 아니고 특히 자본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제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한국 국가 경제가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지 또 투자의 효율성을 통해서 자본시장이나 이런 곳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의 현재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올해 2% 성장한다면 국민들은 아 경제가 좋아졌네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감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물가 성장률이 아까 표에서 나온 것처럼 2.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큼 최소한 그만큼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느껴진다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정말 좋아졌다라고 느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나 이런 뭐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제 스타 기업들 같은 게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성과급을 많이 받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경기가 좋아졌겠구나라고 체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힘들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죠. IT를 제외하면 실질 성장률이 1.4%에 그칠 것이다. 이건 일종의 이제 소위 아까 반도체 말씀 주셨지만 몇몇 업종 제외하면 훅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성장률이? 맞습니다. IT 특히 반도체 산업의 특징 중에 몇 가지는 첫 번째로는 고용 유발이 크지 않은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또 다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같은 거랑 비교해 볼 수 있죠. 자동차 같은 것보다 고용 유발을 하는 효과가 뭐 한 6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적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반도체를 주로 소수의 대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우리 김영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 반도체 기업들이 잘 나가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내수까지 오는데 굉장히 채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금 채널이 제약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올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중심의 성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이 굉장히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내수까지 들어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 네.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내수와 수출 부분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경제가 한국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GDP 성장률 자체는 반도체나 반도체 수출로 인해서 좋아지지만 우리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단시간에 좋아지긴 힘든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풍요 속 빈곤 같은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총 지출이 전년보다 8.1% 늘어난다. 올해 총 그 예산이 이제 7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확장 재정 기조에 좀 타이밍을 둘 때다, 무게를 둘 때다 이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는지 이건 김 교수님께 먼저 의견 여쭐까요? 네.
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AI 분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네. AI 자체는 사실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누가 주도권을 갖는지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다 관심이 크게 있는 분야이고 이게 당장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분야에 대한 투자 때문에라도 확장 재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투자가 이 확장 재정의 바로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단순히 이제 AI 인프라 투자 같은 것이 일부 기업에 몰아주기 같이 되면서 실제로 이것이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비용적 지출이 될 것인가 이것이 오히려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진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확장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경쟁이 그 국가 간의 패권 전쟁으로까지 지금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나 기업 집단들만의 힘으로는 약해서 정부와 함께 2인 3각으로 적극적인 이제 투자를 할 필요는 이제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K자형 성장처럼 양극화를 우려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IT 부분이라든가 이제 고성과를 낼 수 있는 첨단 부분은 이제 발전되지만 이제 서민들 이런 부분에 체감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균형 성장 이런 모토를 내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확장 재정이 내수 진작이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일정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돈들이 과연 이제 효율적으로 쓰일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정한 재정의 그 역할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규제 개혁이라든가 논의가 됐던 노동 개혁 그래서 사실 소외되었던 아웃사이더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 기관을 가져서 내수가 진작되는 이 구조 개혁을 놓쳐서는 확장 재정만으로는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장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내수 중심의 성장세가 확대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확장 재정 하는데요. 사실은 올해 정부가 쓰기 굉장히 좋은 아마 국면일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세가 올해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렇겠죠. 전년도에 네. 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6월부터 예납이 시작이 되는데 또 6월이 저희 그 지방선거 있을 때잖아요. 근데 6월쯤 되면 아마 올해 법인세 어느 정도 들어올지 절반 정도 그 예측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봤을 때는 제가 오히려 관심을 갖는 부분은 또 한편은 그런 건데요. 이거 그 6월 지방선거 있기 전에 올해 세금도 잘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데 뭐 추경 같은 것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 정부가 뭐 그 돈을 또 아껴서 재정 건전성을 또 확충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GDP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 정책 기조들이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봤을 때는 올해 사실은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 플러스 얼마나 더 확장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좀 남아 있지 않나 정도 좀 관심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자영업협이 요즘에 많이 늘었고 작년에 이제 3분기부터 소비 쿠폰 발행이 돼서 소비 지표들을 보면 일시적으로 아주 살아나는 듯 했다가 이제 소비 쿠폰 약발이 떨어지니까 또 네. 확 또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경제 계층으로 보면 하층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로도 네네.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지원이 이런 확장 재정을 통해서 네, 강화가 돼야 되는 네.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 저 자신도 이제 추경을 하고 이런 것들을 찬성을 한 편이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는 돈을 좀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근본적인 자체 경쟁력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구조 교육이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재정만 투입해서는 과연 이걸 살릴 수 있는가? 그야말로 이제 은발의 오줌두기 이런 식의 이제 제약이 있기 마련이라고 보거든요. 네. 결국은 이렇게 노동시장도 그렇지만 이렇게 자영업 중소상공인과 또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양극화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은 일종의 이제 정부가 과감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세세한 그 로드맵을 제시해서 나갈 필요가 있고요. 중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선진국가에서 해왔던 경쟁력 강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감안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올해부터 이제 사실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부채 탕감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재정 확장 기조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경기를 살리는 것 더하기 최소한의 경기 방어 이런 데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 이제 기대와 의구심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더 여쭐까요? 이게 자영업자 측면에서는 지금의 확장 재정 기조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네, 일단 생존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쿠폰 발행하는 당시에 잠깐 좋아졌듯이 뭐 생존이란 측면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것이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계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의 재정이 확장이 되어야 그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이 소상공인에도 보다 건전하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그런 정책적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올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이제 축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환율 변수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왜 그러죠? 또 1,450원 넘었어요. 이게 이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눌러서 1,430원 이렇게 내려놨는데 왜 또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2월에는 조금 잠잠해졌던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행 이거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다시 불이 붙었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기업들의 수입 기업들의 달러 결제 수요 같은 것들은 전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구조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 같고요. 이 이면에는 사실 최근에 이제 외화로 된 통장, 외환 통장 같은 거에 잔고도 막 늘고 있고요. 보면 이 구조의 이면에는 결국은 환율에 대한 예측치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원화의 가치가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시장 전체가 지금 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면엔 또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미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나오면 2%에서 뭐 2.3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 2%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작년이나 막 몇 년간 누적되어 온 미국과의 성장률 격차 같은 걸 생각해보면 향후에도 성장률은 더 미국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들어가야 되는 부분 물론 이거는 뭐 200억 달러를 매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외환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뭐 좀 가려가면서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거 부담될 거고 구조적으로 생기는 달러 수요가 시장에선 그쪽으로 그냥 방향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런 고환율이 조금 사그라들기 힘들 것 같고요. 제 얘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4대 은행에서 나온 올해 환율 전망치를 들고 왔는데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뭐냐면 전반적으로는 올 평균 환율이 1,400원대 좀 넘어갈 거. 작년에 1,422원이었잖아요. 네. 그거거나 그거보다 약간 낮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KB랑 신한은 상저하고입니다. 상반부에 조금 환율이 낮고 하반부로 갈수록 높아질 거다. 그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정부가 눌러놓은 게 풀리면서 하반부로 갈수록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거다라는 게 KB랑 신한이고요. 네. 우리은행은 상고 하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좀 셀 거고 거기다가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좀 내리면 달러 강세가 좀 풀릴 거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은행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제일 재미있는 건 하나은행인데요. 네. 우리 올해를 세 개로 청크를 낸 다음에 나눈 다음에 앞부분은 낮고 중간이 제일 높고 뒷부분이 조금 더 낮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일을 거꾸로 그려놓은 것 같은 U자를 거꾸로 그려놓은 것 같은 네. 건데 이건 뭐냐면 결국은 환율이 구조적으로는 올라가는 부분에서 미국의 정책 기조 선회나 엔저 탈출 같은 거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저를 탈출하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환율을 좀 어려운 부분 달러에 대한 수요 부분도 좀 약해질 거고 거기다가 일본의 엔화에 동조되는 부분도 좀 약해지면 하반부로 갈수록 좀 내려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보기에는 이 세 시나리오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세 시나리오가 공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거 하나는 달러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 부분은 아마 우리가 상수로 받아들여야 될 거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 허 교수님 지금 상저하고든 상고하저든 U자를 거꾸로 한 형태든
변동성이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변동성에다가 지금 저희 한창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관세, 특히 그 아이파라고 하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에 의한 관세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날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의 관세 정책도 요동을 칠 거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저번에 에이펙에서 만나서 양국의 정상이 휴전을 조금 해놓은 것 같은데 내년에 올해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 카드를 꺼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이게 흔들릴 가능성.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 질서가 지금 어려운 부분,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지금 네. 저희는 이런 부분 다 맞닥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결론은 일단은 변동성도 있지만 1,300원대로의 복귀는 네. 쉽지 않은 상황 같다라고 전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1,400원 이하로 내려오는 전망은 아직까지 제가 이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환율의 변동 기제 자체가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 지금 보면 그 한국이 투자하기에 또 이게 계속해서 자본이 들어와 있기에 매력적인 곳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명확하게 답을 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서학개미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질타도 하고 뭐 요청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저희가 작년에 봤는데 결국 그 서학개미라고 하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가치주에 대한 장기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장기 투자가 가지는 큰 힘은 이제 복리의 힘이거든요. 네.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한국처럼 2, 3% 정도는 사실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6%나 한 8% 정도 되면 그 10년 되면 2배 이런 식으로 이제 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력이라든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데서 흔들림이 없다. 계속해서 자체적인 경쟁을 통해서 기업의 힘이 살아있어서 그게 자본시장의 성장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한국은 사실은 지금 최근에 작년에 이제 굉장히 큰 이제 4천이라든가 큰 폭의 점프가 있었지만 네. 20년 전부터 이렇게 보면 1,000원, 1,000대, 2,000대에 이래서 굉장히 박스권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결국 뒤집어 보면 한국 기업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본을 투자하고 그랬을 때 충분한 혜택을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서학개미들도 얼마든지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투자할 메리트를 느끼게 될 것인데 지금은 결국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개혁도 밸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그런 혁신에 대해서 마음껏 기업가 정신 발휘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경제에 대한 비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 발전하겠다는 이런 것들을 현 정부가 내놓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일단은 불안하고 위로 가든 밑으로 떨어진 불안하고 하면은 이게 기업들한테도 이 상당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환율이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해치도 해두고 필요한 거 언제 사고 팔지 이런 경영적 판단을 하는데 너무 불확실하면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지만 뭐 실제로 지금 환율 변동성이 올라간 상황이 최근의 일은 아니고 상당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그 기업들도 나름대로 대비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그 이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그 하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그런 준비가 좀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더 부담을 많이 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올해를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에 담았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건 그냥 성장률인 거고 저희가 지금 말하는 건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은 같은 얘기지만 또 다른 측면인 거지. 구분해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장률이라는 거는 날씨고요. 잠재 성장률은 기후인 거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은 네. 일종의 긴 변동성인 거고요. 네. 그리고 날씨는 매일매일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잠재 성장률 일종의 글로벌 워밍, 온난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랫동안 벌어지는 점점 뜨거워지는 트렌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경제가 그 해에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을 하면 아까 김재호 교수님 말씀처럼 그 경제에서 열이 납니다. 저희가 막 러닝을 너무 많이 하면 열이 나는 것처럼요. 그 열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가진 2%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많은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경제가 무리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한 2% 정도 발생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분파 성장률, 만약에 골프를 치신다면 이분파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OECD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최근 30년간 잠재 성장률이 가장 많이 떨어진 OECD 국가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국가는 칠레 정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졌어요. 잠재 성장률이.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의 기초 체력, 무리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체력 자체가 쭉 시간에 따라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단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올해부터 또 다시 하겠다라는 거죠. 이분파. 흑백요리사의 고기가 이분하게 익는 걸 중요하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로 고기가 너무 생각하는- 질겨져도 안 되고 고기가 너무 핏기가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장률이 네. 쌓여서 우리의 기초 체력처럼 네, 네. 잠재 성장률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 네, 네. 요걸 다시 이제 올해 높이겠다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네, 네. 거잖아요. 네, 가능할 그렇습니다.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런데 정말 이거는 가능 여부를 떠나서 지금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한국 경제 그리고 정부가 힘을 쏟아야 될 분야라고 정말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30년 동안 가장 가파르게 또 떨어진 나라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실 놀라울 정도의 압축 성장, 그 정말 점프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락폭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우리의 체력 자체가 유실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던져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역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결국 노동에 있어서도 우리 이제 양질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경력 단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여성들을 참여시킨다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 투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다듬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면서 지금도 잠재 성장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거기에는 자본이나 노동 같은 이런 생산 요소 투입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잘 조합돼서 할 수 있는 소위 생태계를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갔고 네. 그거를 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X의 그 생산 요소는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기업인들이 예측 불가능하고 앞서 가지 못했던 이런 길에 대해서도 새롭게 자기들이 크리에이션을 해나가면 창조를 해나가면서 신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서학개미들이 노렸던 그 미국 시장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도 저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생산 요소보다는 기업을 재발견하고 기업가들이 이 효과적으로 산업들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잠재 성장률 목표는 3%입니다. 3%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지규 씨. 저는 3%는 약간 상징적인 숫자고 상당한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잠재 성장률을 올린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잠재 성장률은 더 낮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앞으로 뭐 AI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을 급격히 향상시켜서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네.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달성해야죠. 네.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각종 그 매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피지컬 AI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나라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아주 쉬운 제조업부터 어려운 제조업까지 다 갖고 있고 상당히 숙련된 노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AI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를 잘 깔고 아까 김재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 생태계를 잘 조성하면 실제로 이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먼
먼 나라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먼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건데 이게 성장률을 1%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재정의 힘, 뭐 일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잠재 성장률을 이렇게 올린다는 거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가? 네, 봐요? 그러니까 그 기초 체력을 올린다는 거니까 사실은 열이 올라갈 때 해열제목에서 열을 낮추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열을 단순히 낮추는 게 해열제를 먹여서 낮추는 게 아니고 뭔가 체력을 길러서 열이 좀 덜 나는 몸을 만들겠다. 이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숫자 나갔지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3%일 때가 뭐 KDI 얘기도 그렇고 한국은행 얘기도 그렇고 2010년대입니다. 그 전엔 더 높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2010년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지만 우리가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하고 나서 우리가 중국 옆에 있으면서 중국으로 막 수출 잘하고 이랬던 경제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 중국의 기술력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정도 빼고는 다 우리나라 따라왔거나 이미 더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예전과 같은 중국 특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또 굉장히 빨리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역전해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상황이 퍼즐이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되게 비관적으로 본다면 더 떨어지지 않게 방어하는 것만으로도 급선무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저는 구성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AI 첨단 산업 좋습니다. 이거 해야죠. 그리고 안 했을 때는 글로벌 패권 놓치면 향후에 더 크게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좋은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저희 계란이 뭐죠? 계란은 하면 저희는 보통 무슨 얘기하죠?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네. 거죠. 다른 산업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미 1990년대 이후에 제1산업, GDP 비중으로는 제1산업이 된 자영업, 서비스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부분의 생산성을 또 어떻게 올릴 건데요? 전반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저는 한쪽 방향으로 지금 막 쏠려가는 것 같아서 걱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대통령 산하의 반도체 경쟁력 특별위원회도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네. 뭐 다양한 반도체 육성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평가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김재규 교수님께 먼저. 죄송합니다. 김영규 교수님께 먼저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 자체가 앞으로도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전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산업이고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육성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특히나 반도체나 AI 분야는 한번 뒤처지면은 다시 따라잡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아까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다른 분야는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지원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그 창업자들이 네.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배분이 되어야 될 거고 이 반도체는 그거보다는 보다 인프라 성격으로 해서 목표를 반도체 산업 1등을 잡기보다는 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처럼 그 많은 산업의 많은 창업자들이 AI랑 같이 일하는 생태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재규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특별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투자에 있어서도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반도체 산업을 보면 고용 유발 효과나 이런 것들은 좀 약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반도체도 사실 상당한 전후방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새로운 다른 출력으로 방산이라든가 조원방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첨단 산업의 결합체입니다. 그게 다 반도체가 들어가고 배터리, AI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결국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로서는 대단한 강점으로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은 지금 보면 이제 결국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들이 이제는 기술 인재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본의 힘으로 투자를 통해서
그 자기 자국 내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질 수 없기 때문에 김영규 교수님 말씀대로 과감한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좀 첨부하고 싶은 내용이 단순히 그 투자나 보조금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네. 옆집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보다 반도체 경쟁력이 사실은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2022년 정도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정부 내각부 총리실 산하에서 아예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얘들이 LSTC라고 하는 자기들 리딩 엣지 세미컨덕터의 이제 준말인데요. 그 반도체 기술 표준을 장악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고 역시 내셔널 세미 미국 보고 NSTC라고 하는 걸 세워서 이 결국 반도체라고 하는 것과 소재, 부품, 규격 이런 거에서 그거를 좌우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은 그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이 강점을 하고 있는 소부장, 네. 그다음에 유럽의 장비, 그리고 인력들은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까지 나름의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국의 혁신 생태계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한국도 결국 이런 기술 표준 전쟁에서 빠지지 않으려면은 지금 치포에 이어서 팍스실리카 이런 게 굉장히 사실 민감한 이슈이긴 하지만 네. 저는 적극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기술 표준화하고 인재 육성하고 이런 내용들을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 이런 걸 내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허 교수님께 이거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한참 공사 진행 중인데 정치권에서 요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네. 이게 뭐 옳다 그르다도 있고 여기에 따른 뭐 확인되지 않은 각종 설왕설래들. 정부는 단호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가 경제보다 먼저 갈 때 생길 수 있는 저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생각을 해보면 뭐 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산업 발전이 좀 더딘 지역이고 그렇게 봤을 때 네. 지역 균형 발전의 이름으로 이 지역에 뭐 반도체 같이 잘 나가는 공장을 좀 몰아주자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플러스 아리백 같은 게 있잖아요. 저희 환경 규제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호남 쪽에 뭐가 많냐면 풍력이나 그 태양광 발전 같은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돌리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아규먼트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게 사실 반도체도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지반 같은 게 얼마나 튼튼한지도 중요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공장들이 용인에 있거나 뭐 아산 같은 데 있는 데는 또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새만금 네. 간척지 같은 데는 지반도 약하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예. 보면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게 정부에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억지로 이 기업이 조금 손해를 보면서까지 글로 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정치가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 아리백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 아리백 산업단지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10년간 법인세를 전면 면제해주겠다. 이후에도 5년간은 50% 절반 깎아주겠다. 나름의 파격적인 뭐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 한국판 IRA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얼마나 이 기업들에게 일종의 이제 모멘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뭐 법인세를 전면 면제하고 또 감면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게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하겠다라는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인센티브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AI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인프라 자체가 분명한 이점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인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인재 영입을 할 때 그 지역이 선호가 될 것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반 시설이 다른 것, 문화 시설, 교육 시설, 의료 시설 이런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그 인센티브만 가지고 기업이 옮겨갔을 때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오히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옮겨요? 일단 저는 법인세 10년간 면제인데? 예, 저는 분명한 인센티브가 된다고 봅니다. 네. 아리백의 그 산단도 굉장히 그런 노력 중에 하나고 또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제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이제 결국 문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 인센티브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게 내가 지방으로 이전할 만큼의 유인이 내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리스크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상회할 정도의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고 또 소위 얘기하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하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 앞서 김영규 교수님 말씀처럼 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도 최종적으로는 정주 여건이 돼야 됩니다. 교육을 필요해서 주거라든가 거기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그 고급 인력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다 사실은 AI라든가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를 또 원해요. 각 지자체들은. 네. 그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제가 이제 NGA라고 내셔널 가버너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 같은 비슷한 곳인데요. 네. 거기에 어떻게 기회로 이제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이 가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기회를 봤는데 네. 거꾸로 그 자리는 미국의 주지사들이 정의선 회장 앞에서 피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는 오면은 도로 이런 거 인프라 닦을 뿐만 아니라 해주겠다. 말씀대로 지금 법인세 면제 몇 년 동안 이런 거를 다 제안을 던지더라고요. 그 네바다에 있는 기가 팩토리 그 테슬라에 제가 간 적도 있는데요. 가는데 그 편말에 아예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인력을 몇 명을 더 양성을 했는데 보고서가 다 나와요. 주지사의 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리백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 보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서로 펼치고 얼마나 더 많은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냐는 경쟁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완결을 하려면 투자만이 아니 그 인센티브가 더 나가야 될 것은 그곳에서 충분한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계속해서 양질의 인력이 와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게 인정평가받을 수 있나.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각각의 산업의 특성은 있지만 각 지방 정부가 공공 조달 같은 걸 통해 초도 구매 시장을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최종적으로는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이 완결되어야만 기업들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세제 혜택도 한계는 있다. 이 얘기로 들립니다. 다른 인프라들이 같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허 교수님 어떻게 보시죠? 네,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래 볼까 정도의 생각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이 어느 정도냐. 그 베네핏 안에는 지금 김재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들이 얼마나 거길 가서 이직하지 않고 해피하게 그 회사를 다닐 수 있느냐까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기업의 결정은 일부가 이 인센티브로 반응할 거지만 그 인센티브가 충분하냐 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른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부문, 뭐 대표적으로 이제 증시, 주식시장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 방향을 좀 돌리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을 해서 생산적으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자라는 게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중에 하나인데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들도 나왔습니다. 일단 올해는 국민성장 펀드가 출범을 하죠. 또 여기에 하나 더해서 ISA,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것도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국내 투자 전용 ISA 계좌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지금 코스피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5천 달성을 넘어서 뭐 아주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방향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게 진짜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되는 것인가, 투자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속 성장 투자가 정말로 실제로 이 기업들이 AI나 반도체뿐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 인프라 전체를 향상시키는데 투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일일이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리고 이 지속성장 펀드가 실제로 아까 김재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연 6에서 8% 이상의 그 수익률을 어느 정도 담보해야 이게 장기적으로 이 실효성이 있을 텐데 네.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운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면들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분위기 되게 뜨겁잖아요. 사실 뭐 코스피가 5천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투자 심리도 굉장히 지금 고치돼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전체적으로 방향성 자체가 잘 포커싱해서 맞췄다. 그리고 속도도 나고 있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속도가 팔에서만 나고 있는 거죠. 다리는 천천히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코스피 지금 뜨거운데 네. 올라가는 종목은 정해져 있잖아요. 반도체 일부, 일부 업종에 종목이고, 불과하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사실 떨어진 종목이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골고루 지금 온기가 퍼진다기보다는 소수의 잘 나가는 기업들이 더 잘 나가게 돼서 가는 게 지금 코스피처럼 저는 보이고요. 네.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공약집에도 있는데 ABCD입니다. 그래서 AI 하겠다, 바이오 하겠다, 컨텐츠 하겠다, 디펜스 하겠다, 방위죠, 에너지 하겠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중에 어떤 부분 되게 뜨거워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아직 어떤 정책이 나왔지? 그리고 국민성장 펀드를 갖고 여기를 어떻게 도와주겠지? 슬슬 나오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저희 이런 것들의 온기가 미치는지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지금 물줄기를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부동산에 사람들 자산이 다 쏠려 있으니까 네, 네. 이걸 일부를 이제 이런 생산적인 우리 산업, 첨단 산업이라든지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옮기자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방향성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방향성 자체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려면은 각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존에 사실은 좀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분야는 구조조정을 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서 신산업을 계속 혁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네. 결국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낙관적으로 봐야 이제 뭐 우리 개미 같은 일반 투자자들 또 이제 국부펀드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국내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냐의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네. 우리의 구조적인 좀 이슈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노동교육 같은 문제도 지금 이제 정년 연장이나 이런 이슈가 한편 뜨겁거든요. 근데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한국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이렇게 탁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연만 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과연 밝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 제기가 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는 좀 더 시장 친화적이랄까요? 시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끌어나가는 이런 흐름은 저는 좋은데 정치적인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나는 정치적 리더십 이것도 사실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성장 전략에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 모건 스탠리의 선진국 지수 편입 이 목표도 제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지금 선진국 지수 편입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올해 아마 시장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환율도 지금 뭐 물론 많이 이제 거래 시간이 확대됐지만 24시간 개방 한다는 것도 이제 올해 중순부터 예정이 돼 있죠. 환율 방어에 문제 없을까요? 사실 환율 방어에 문제가 있다면 이 실제로 그 해외 투자자들이 이 선진국 투자 때문에 뭐 좀 더 이 과감한 뭐 위험을 높이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나라 당국이나 우리나라 은행에서 방어를 잘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것들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방어를 못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이 방어가 가능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이고 당연히 이 환율 방어라든지 환율의 위험 같은 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AI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중요한 거는 단순히 AI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그 AI와 사람이 협업하는 그런 그
프랙티스를 얼마나 보편화시킬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금융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이런 MSCI 편입을 계기로 더 많은 이제 그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당장 가능한 건 아니고 올해 다시 관찰 대상국으로 되고 그 이듬해에 이제 정식 지수 편입이 가능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로드맵인 거고 올해 사실 뭐 WGBI 채권 지수 편입도 예정돼 있고 시장 변화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해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MSCI 관련해서 우리나라 시장 개방도 관련된 그 환율 시장 24시간 개방은 사실 2023년에 변화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환율 시장 서울 외환 시장이 9시부터 3시 반까지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그래서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이 됐죠. 근데 그때 나왔던 논의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정부의 근거는 이런 겁니다. 거래량 늘어나고 이렇게 늘리면 시장을 늘리면 시간을 다양한 성격의 시장 참여자가 들어와서 오히려 환율 변동성이 안정된다. 근데 반대 논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저녁 같은 때 거래량 많지 않을 때 이상한 애들 들어갖고 오히려 막 들쑤시고 다니면 오히려 환율 변동성 커진다. 그래서 정부에서 했던 얘기는 참여자를 누구나 받는 게 아니고 제한을 좀 하겠다. 그래서 검증된 참여자를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 정도의 방파제를 둔 상태에서 자본시장을 좀 더 그 외환시를 좀 더 열어서 24시간 가면 아마 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는 우리가 비용보다는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많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론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 늘박이 뜨겁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과 표를 겨냥한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정치적 논리에 휘말렸을 때 정치에도 경제에도 좋은 결과가 없었다는 것 우리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BD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